장화는 20살, 홍련은 18살의 성숙한 여인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화와 홍련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애타게 찾는 사람들? 누군지 한번 보시죠. 장화 자매의 이름이 원근에 선전되어 돈에 새가 다투어 구혼하였다. 장화 홍련의 이름이 근처 동네에 쫙 퍼졌고 평안도의 명망 높은 집안에서 서로 배무영의 집안과 혼삼을 맺겠다면서 혼담이 쏟아진 겁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배무영도 장화와 홍련을 위해서 좋은 혼처를 골라서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쏟아지는 혼담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허씨. 계모. 맞습니다. 계모 허씨. 배무영 집안의 재산 대부분은 전처 장씨가 가져온 재산입니다. 그래서 배무영의 집안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전처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장씨가 가져온 재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처 장씨 재산의 소유권은요, 남편이 아닌 장씨의 두 딸 장화와 홍련에게 있었습니다. 전처 장씨가 남긴 재산 덕에 계모 허씨는 넉넉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화와 홍련이 시집 가면요, 장씨가 남긴 재산을 나눠 가질 테니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용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요? 왜?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영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영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용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운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용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용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 배무용이 급히 장화를 부릅니다. 장화는 아버지가 깊은 밤 왜 나를 찾으실까? 의아해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죠. 그런데 장화는요, 아버지 배무용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배무용은 장화에게 외가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데 저는. 그런데
장화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가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깜깜한 밤중에 혼자 외가에 가라고 하니까 장화는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가에 가라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장화는요 길도 모르고 어두우니까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했죠. 자, 이 장화의 말에 아버지 배모임은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다. 동생 장수와 함께 가거라. 왜 장수랑 같이 가요? 아니 자매도 아니. 있는데 왜 장수랑 갈까? 결국 장화는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장세와 함께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자,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세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세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죠.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 년 지낼 곳이요. 장세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수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어. 자, 이 장수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죽이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계모다. 평소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장화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장쇠는 장화의 눈물과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해야지. 오히려 자기는 얼른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어서 죽으라면서 장화를 연못가로 떠밀기 시작합니다. 와 장수.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 누이를 했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산 지역을 다스리던 철산의 부사, 이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왜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을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원은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원은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원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정동원은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원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동호는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려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아빠는 이런 게 이게 진짜 쥐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배모영은 자신의 캄캄한 앞날을 걱정하느라 미처 타라고 가져온 낙태물을 자세히 확인할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가문의 수치라 여기면서 그동안 이 일을 덮기에 바빴잖아요. 그리고 설마 계모 씨가 이런 흉악한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배무영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 둘인데 그 내가 확인하지 못한 이 잘못으로 자기가 죽였다는 그 생각 자책감에 너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 배무영은 계모 허 씨의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화의 죽음에 연루된 세 사람, 배무용, 허 씨, 그리고 장쇠,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됐을까요? 정동호는 장화를 연못에 빠져 죽게 한 장쇠에게 교수형을 내립니다. 교수형. 교수형이요? 세게 이게 벌을 사형인 받는다. 거죠, 사형. 네. 그리고 계모 허 씨는 곧장 한양으로 보내집니다. 왜였을까요? 그러니까 철산 부사 연쇄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모두 알리던 왕이 자신이 직접 계모 허 씨를 처벌하겠다면서 한양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와, 오. 더 커졌네요, 일이. 그렇죠. 아, 조국이 난리나. 계모 씨에겐 가장 참혹한 벌이 내려집니다. 바로 능지처참. 왕은 계모 허 씨의 찢어진 사지 육신을 팔도로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의 경계로 삼게 합니다. 와. 그렇다면 배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무영은 배무영은 조금 어떻게 애매하긴 약간 좀 합니다. 예. 어쨌든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장세한테 보내라고 죽인 건 맞잖아요. 속아서. 그쵸. 그건 죄죠, 그거는. 부사 정동호는 배무용을 훈방 조치합니다. 벌 받아야죠. 예, 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배무용이 벌을 받지 않은 건 바로 배무용의 딸 장화와 홍련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화와 홍련이 아버지는 계모 허 씨의 계략에 빠져 죄를 저지르게 됐을 뿐이니까 맞네. 정동호에게 아버지만은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벌을 주지 말라고 죄가 이렇게. 없다. 와. 근데 교수님, 이 배무용이 이 처벌을 면한 것으로 소설이 이렇게 딱 쓰여진 데는 또 남다른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초기 장화홍련전에서는 배무용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부장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후대 이본들에서는 배무용이 용서받습니다. 더불어서 배무용을 벌하게 되면 결국은 딸들이 고발을 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니 장화홍련은 불효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장화와 홍련은 온전한 피해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아버지 배무용이 딸들에게 용서받게 되면 결국 가정 불화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허씨. 허씨, 계모 계모, 허씨. 계모. 그렇죠.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시대적 관념이 바로 이 소설 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